예, 쓰레기를 주우세요. 제가 마가 청년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 공간을 청소하는 것은 불운을 걷어내는 것이다. 타인의 공간을 청소하는 것은 행운을 잡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덕사 토요법회 날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행운을 만드는 38가지 체크리스트를 행운경, 행복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4번째 체크리스트, 바른 법을 익힐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살아가는 것, 이 4번째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과는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한다. 이 2가지가 총론이라고 했습니다. 친근현선 원리 아구의 공통원칙입니다. 모든 종교에, 모든 철학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모든 자기계발에 공통원칙. 그 다음 3번째가 지혜로운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하는 건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행운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바른 법을 익힐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적절한 장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적절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론 중에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지금 별론, 이 부가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행운경, 행복경, 축복경, 3가지가 전통적으로 계속 의견이 다르게 쓰여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3가지 조건을 가지고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작운, 행운을 만드는 이 방법으로 이야기하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행운이라고 하는 건 길상이라고도 표현했듯이 어떤 길상, 행운이 발생하고 내게 다가올 확률을 높이는 것을 핵심 포인트로 삼습니다. 그럼 확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조건을 바꾸는 건데 2가지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바꾸냐면 외부적인 조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을 행복이, 행운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하나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체크리스트고요. 2번째는 외부적인 조건 말고 내재적인 조건, 내면의 조건을 행운에 걸맞게 행운의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그래서 내 외재적인 조건을 바꾸는 게 행운에 대한 핵심이에요. 행운은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인 조건을 바꿈으로써 발생 확률을 높인다. 이게 1번. 2번은요. 그렇게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관찰해 보면,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그걸 보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남한테 축복을 받냐면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러한 조건들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조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 조건들을 갖췄을 때 내가 그걸 알아봐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알아보는 것. 이게 축복의 의미다. 세 번째, 축복받았다고 끝이 아니요. 알아본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잡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하나를 더 더해야 돼요. 조건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잡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행운을 만들어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을 만든다. 두 번째, 갖춰진 조건을 본다. 그리고 세 번째, 잡는다. 이러면 행운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축복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오늘 이게 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적절한 장소. 이건 뭐냐면 좋은 환경에 위치하는 것. 이것이 아주 좋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좋은 요인들이 있는데, 유리한 요인들. 근데 그런 요인들 중에 지하철역이 옆에 있으면은 아파트 값이 오른다대요. 그래요? 그럼 서울이 최고겠네요. 서울은 다 지하철 있잖아요. 이렇게. 산청은 지하철이 없어요. 그럼 일단 틀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병원이나 좋은 의료시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집값이 오른다네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그러대요.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학군이래요. 학군. 얼마나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군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친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맹모 삼천지교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맹모 삼천지교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무시할 수 없느냐?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처음에 에펠탑 딱 만들었는데 욕이랑 욕은 엄청 했대요. 뭐 저거 삐뚤게 만들어지냐고. 세상에 프랑스 사람들 얼마나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예. 근데 그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삐뚤 저 탑을 용납할 수가 없죠. 엄청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엄청 비난을 해요. 근데 비난을 하다 보면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니까 어느 날 묘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괜찮은데? 특이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엄청 낯설고 저건 잘못 지은 거고 저거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다가
낯선 게 아니라 독특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자주, 반복해서 보면 친근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보고 에펠탑 효과라 그래요. 이 에펠탑 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마케팅 수단으로 삼으신 게 누구냐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는 승단의 제자들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면 매일매일 찾아가는 서비스. 문 앞까지 와가지고 탁발을 해주세요. 보시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항상 스님들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친근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스님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스님들의 절대 숫자가 적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스님들이 절에 가도 뵐 수가 없어. 문화 자체가 스님들이 개인 수행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고요한 곳에서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주 큰 단점이에요. 이 에펠탑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사이코패스 그러는데 소시오패스라는 것도 있는 거. 소시오패스는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본인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거야. 사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건 두뇌의 일부분이 마비된 겁니다.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무슨 기능을 제대로 못하느냐? 참과 괴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참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것이고, 괴라고 하는 건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것인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용을, 부끄러움을 아는 작용을 하는 부분이 마비가 되고 잘못되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인데 부모님이, 친구가, 보고 자라난 주변 환경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소시오패스가 된답니다. 후천적으로 그게 정상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런 정상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인식이 두뇌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 기능을 퇴화시키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가 엄청 과학적이고 이 두뇌 뇌과학에 있어가지고 딱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고 유학 가는 애인한테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1년, 2년, 3년을 못 보는데도 끝까지 기다린다. 그것은 조금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를 혹사시킨 겁니다. 우리의 두뇌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건 자주 반복해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강렬한 자극일수록 두뇌에 각인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안 봐요. 자주 안 봐요. 보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두뇌에서 점점 지워져요, 이렇게. 직접 만나서 보다가 전화통화해요. 자극이 강력해졌어요, 약해졌어요? 그러면 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두뇌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각인된 게 사라져요, 이렇게. 두뇌에 각인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인간 두뇌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함께한다. 이것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에펠탑 효과를 노려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과 심리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든, 아니면 공간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든, 아니면 시간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든, 거기에는 공통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두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 두뇌를 그 사람과 가깝다라고 느끼도록 만들고 싶으면, 분명한 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주 보고, 그리고 이 자극을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는 그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존경하고 친근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멀리 있는데 멀리서나마 제가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멀리서나마 어떻게 마음으로 존경을 해요? 이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거든요. 이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는 요즘에 아주 이슈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 메이저리그 최초로 투타 겸업을 성공적이고, 그리고 이 기준치를 정확하게 넘어서는, 투타 겸업이라는 게 뭐냐면 투수로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를 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성적을 냈고, 타자로서도 일정 경기 이상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이 성적을 낸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기도 힘든데 투수로도 성공하고 타자로도 성공한 거예요. 어제자 기사도 보니까 그 1회전 메이저리그 이제 시작을 하는데 1회전에서는 완봉승을 거뒀고, 투수로 6대0 완봉승을 거뒀고, 그 다음에 2회전에선 2차전에서는 타자로 나왔는데 연타석 홈런을 쳤대요. 투수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 오타니 쇼헤이가 만찢남이에요. 스포츠 만화에서 스포츠 만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성적을, 근데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성적이에요. 비슷하게 흉내낸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충분한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성적을 내지 못했거나, 이 오타니 쇼헤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스스로 중요시 여기는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습관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책들이 일본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일본에선 영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쏜 그러면 최고듯이 이 일본에서는 쇼헤이의 쇼타임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게 좀 본받아야 돼요. 거기서는 이미 단행본하고 논문이 엄청 나왔어요. 오타니 쇼헤이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단행본도 많이 나오고 논문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쏜에 대한 단행본 몇 권이나 돼요. 아버지가 쓴 거 그거 하나. 논문 나왔나요? 아니죠. 근데 그 오타니 쇼헤이에 대해서 그 단행본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오타니 쇼헤이가 자신의 삶 속에서 꼭 지키는 30몇 가지 원칙, 이런 이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몇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마인드셋이고, 그래서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목표를 삼고 꿈을 삼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력이고, 어떻게 그 재미없는 훈련을 반복해서 가장 오랫동안. 오타니 쇼헤이의 특징은 성적이 그렇게 잘 나는데도 가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연습한대요. 투타 겸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남들보다 훈련량이 2배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타니 쇼웨이는 재밌는 게 행운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대요. 한 가지 이슈가 됐었던 유명한 일화를 하나 얘기해 보면 오타니 쇼웨이는 습관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항상 줍는데요. 근데 그게 일상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경기에서 마운드 맞나요? 마운드에서 투수 볼을 던지고 뛰고 돌아오는 길에 경기장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들어간대요. 근데 그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반복을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쓰레기는 도대체 왜 줍냐고. 물론 이제 인터뷰 하고 나면은 댓글에 나올 수 있죠. 폐지상이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쓰레기를 줍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나는 행운을 줍고 다니는 거래요. 본인은 그렇게 배웠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래요. 쓰레기를 줍는 것이 그 쓰레기를 버린 사람의 행운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단순한 자기 습관 하나, 그리고 그 습관에 대한 자기 설득 하나,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반복할 수 있는 이 지속력, 이런 것들은 뭐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의 주제죠. 바른 법을 익힐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 야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코치님들한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 존경하는 코치님이 이 원칙 하나를 알려주셨대요. 그런데 한 번 알려주고 그 코치님하고 안 만났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줍는 것이 행운을 줍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냥 듣고 흘렸겠죠. 이런 원칙들은요, 불교계에 넘쳐납니다. 화엄경 정행품이라고 하는데 보면 언덕을 올라갈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언덕을 내려갈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계단을 걸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고개를 숙일 때는, 신발을 신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는, 일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우리 노스님한테 한 번 배웠거든요. 근데 한 번 배우니까 실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우리의 두뇌는 첫 번째 자극과 두 번째 반복을 통해서 각인이 일어난다. 그리고 각인된 것이 기억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인출될 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인 자체가 안 되면, 그러면 인출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바른 법을 익힐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른 법을 익힐 수 있는 곳이 멀면 반복을 하기가 어려워요. 가까우면 반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게 존경할 만한 일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존경할 만한 조건, 상황, 인연을 존중한다는 것인데, 존중한다, 이게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마음을 열고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강력한 오감의 자극이 생기거든요. 그런 자극과 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조건이 바로 그 바른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오타니 쇼헤이 예화를 든 이유가 뭘까요? 에? 아니요, 쓰레기를 좀 줄 두시라고. 네, 쓰레기를 주세요. 제가 마가 청년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 공간을 청소하는 것은 불운을 걷어내는 것이다. 타인의 공간을 청소하는 것은 행운을 잡는 것이다. 행운을 잡고 불운을 걷어내는 것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10억짜리 구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짜리 커리큘럼에 고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불자, 그 중에서도 자신을 수행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면전에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바꿈으로써 삶의 큰 부분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 습관 변화의 나비 효과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쓰레기를 줍는다, 운을 가져온다. 내 공간을 정리한다, 불운을 걷어낸다. 이것 하나만 잘 기억을 하셔도, 그리고 이것 하나만 잘 실천하셔도 자극과 반복으로 자신에게 각인하시면, 인생의 각인이 되면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행운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